김은성이었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쉬웠습니다. 정답은 증여입니다. 증여.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물려주죠. 이전을 해주는데 다만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거고요. 특히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주택 증여가 2,000건 이상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세금 부담을 피하고 매물도 없겠다. 자녀에게 물려주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된다는 소식도 전달해드렸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7811님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힘들게 살아온 게 한이 돼서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고요. 2448님은 저도 아들 셋 키우면서 증여해 줄 게 없지만 그래도 청약 통장이라도 넣어주고 있네요 라고 하면서도 오늘 날씨 춥다고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덧붙여 주셨네요. 2630님 아들아 탈모를 증여해줘서 미안하구나 라고. 6210님 운전 중이라 자주 참석 못합니다. 딸에게 저는 자동차를 증여했네요. 딸 안전운전해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중고차 따로 사는 것보다는 또 차량은 나중에 중고차로 팔게 될 때 감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참 아깝기도 한데 안전하게 또 부모님이 관리 잘한 자동차는 물려줄 수 있죠. 예. 2399님 돈이 없으니 증여해줄 돈이 없는데 스스로 노력해서 잘 살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자녀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고요.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은요.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 선물 게시판에 오셔서 당첨 여부 확인하시고 개인정보를 남겨주셔야 저희가 또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상황. 아침에는 개장 초에는 코스피 좀 쉬어갔었는데 갑자기 쭉 오르더니 현재 4,600입니다. 1.05%, 한 48포인트 오른 4,600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945.9로 약보합인 상황. 왜 갑자기 코스피가 쭉 오르느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시 또 뜁니다. 개장 초에는 그냥 보합 정도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현재 1.35% 오른 142,900원, 142,900원이고요. SK 하이닉스는 5.5%나 더 올라서 78만 3천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8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 시가총액이 570조. 삼성전자는 850조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죠.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이라고 잠정 실적을 오늘 아침에 공시를 했고요. 시장의 눈높이가 한 16조, 17조. 최근에 나온 전망치가 20조 되지 않을까 이런 나왔었는데 예. 시장의 예상을 이제 뛰어넘는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상의 모든 돈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돈줄 상담소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돈 고민 저희 게시판이 있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돈줄 상담소 게시판에 최대한 꼼꼼히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자세하게 적어주실수록 채택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3종 세트까지 푸짐하게 쏩니다. YG 부스터, LED 무드 스탠드 그리고 고속 무선 충전 마우스 패드까지 보내드립니다. 오늘 사연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부터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처음이니까. 네. 그렇군요. 오늘 사연이요 좀 특이합니다. 네. 일단 이제 막 40대에 진입한 네. 혼자 살고 있는 남성인데요. 충북 청주에서 살고 있고요. 코인 투자에 실패를 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아버지 대출까지 떠안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조바심이 커진다고 합니다. 뭐부터 해야 할까요? 라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공공기관 다니더라고요. 네. 월급이 355만 원 정도.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나쁜 조건은 아닙니다. 네. 지방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네. 서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주거 비용은 어쨌든 좀 많이 덜 돌아가니까 실질적으로 임금이 사실 높은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걸 이제 뭐 잘 공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제가 지방에 가서 이렇게 그 중소도시에 사시는 분들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다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동기들, 친구들, 서울 가 있는 친구들하고 똑같은 월급 받았을 때 자기들의 삶의 질이 훨씬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컨디션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매달 100만 원씩 돈을 아드님에게 갚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뒷부분에 조금 더 저희가 자세히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일단 전체 수입이 455만 원이 들어오는 셈이에요. 네. 저축과 투자로 135만 원, 소비로 190만 원을 쓰고 있다. 큰 틀에서 일단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일단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게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 355만 원의 소득에 아버지께 빌린 돈을 100만 원 정도 매달 받고 있다. 이게 원래는 3,900만 원 정도를 신용대출을 받아서 아버님을 빌려 드렸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걸 빚을 떠안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매달 100만 원을 갚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떠안았다라고까지는 보긴 어렵고 3,900만 원 신용대출을 받아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돈으로 그 3,900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갚아버리고 현재는 이자는 안 나가는데 아버님이 매월 100만 원씩 지금 갚고 계신데요. 근데 이거를 좀 전에 소개해드릴 때 그리고 이제 얼마 남았느냐? 지금 3,5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거의 3년 정도는 아버님이 매달 100만 원씩 갚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수입이 월 소득이 455만 원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분이 만약 이분이 써주실 때 이렇게 수입이 455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가슴아 내가 한 달에 얼마 벌지? 그래 내가 한 455만 원은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이 푸근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적금 만기 타서 이번 달에 돈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왔다. 그럼 그거 내 수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이분은 355만 원이 월 소득인 거고 100만 원은 빌려드렸던 거 받는 거니까 원래 있어야 될 돈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고. 이건 수입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 큰 틀에서 세상의 모든 동고민의 시작은 자기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돈을 더 많이 쓰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2026년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나는 올해 얼마의 수입이 되고 나는 올해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기거나 투자할 거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분 한번 보니까 네. 지금 매월 190만 원 쓴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축이나 투자를 13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55만 원에서 190만 원 쓰고 135만 원 저축한다. 얼마 남냐? 30만 원이 남아요. 네. 우리 돈줄 상담소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지만은 네. 이 30만 원은 그럼 어디로 가는 걸까요? 기록되지 않은 돈. 네, 기록되지 않은 돈. 뭐 이런 거 꼭 우리 해보면 있단 말이에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소비 추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법칙이 무죄 아니라. 추정의 법칙이 아니라 뭐냐? 저축하지 않는 돈은 다 쓰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것도 쓰는 거예요. 어디 묶어놓지 않으면 네. 풀려서 집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뭐 이번 달에는 통장에 남아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다음 달, 다다음 달 되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갔지? 하죠. 어디 갔지? 그리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190을 쓰는 게 아니라 220을 쓰는 거고 결국 저축률은 38% 정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판단해 보셨을 때 40세의 미혼 남성 청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저축률이 38%다. 어떻게 보시기 어떻습니까? 저축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적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분이 이제 코인으로 투자 실패를 한번 하신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 부족합니까? 38%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분의 과거 기록을 한번 추정을 해보면 네.
지금 이분이 순자산이 아버님께 빌려드린 돈 아직 못 받은 돈 3,500. 네. 전세금에 들어가 있는 돈 5,000. 코인에 5천만 원 투자했다가 이게 지금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다. 예.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금 기준으로는 5천을 투자했던 거고 네. 주식 227만 원, 퇴직연금 365만 원 하면 투자 성과를 따지지 않고 원금 기준으로 1억 4천이에요. 그럼 이분이 나이가 40이면 언제부터 공공기관에 근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20대 중반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15년 정도 근무해서 지금 자산이 1억 4천. 어떻습니까? 아직 1년에 부족하다. 1년에 한 1,000만 원? 그럼 한 달에 한 80만 원? 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다른 어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안 들어봤지만은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았던 스타일은 아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모으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웬만한 직장인들 뭐 생활비 쓰고 하면서 1년에 1,000만 원 모으는 거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아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뭐 돈줄 상담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220만 원을 쓴다는 거는 결코 적게 쓰는 건 아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되냐면 나름 알뜰하게 생활하고 있으나라고 써 있는데 나름. 그거는 나름이에요. 나름. 예.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고 돈줄 상담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알뜰살뜰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름이지. 김경필 멘토님이 차라리 나를 찾아와라. 라디오로 나를 찾아와라. 나름 하지 말고. 네. 김미진님이 김경필님 가계부 주문해서 쓰고 계시다고. 오. 가계부를 또 쓰셨어요? 네, 가계부를 썼다기보다는 그냥 가계부를 책처럼. 그냥 만든 거죠. 예. 발간하신. 다이어리처럼. 예. 김경필의 1억 만드는 짠테크 가계부. 네. 1억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가계부 쓰면서 가계부 쓰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아우 쓰다가 그냥 그쵸. 힘들어서. 예. 근데 항상 그게 앞장만 쓰죠. 앞장만 쓰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1월만 쓰고 네. 우리가 1월 되면 항상 똑같은 현상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요즘 그 피트니스 센터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 그다음에 또 학원 가면은 뭐 그냥 자리가 너무 많아.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한 2월 좀 넘어가면은 그다음에 굉장히 안 나오죠. 1월 달이 또 우리 담배 소비량이 급격하게 줍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술 소비량도 굉장히 줄고. 근데 이게 한 3월 되면은 안 팔렸던 것까지 그냥 두 배로 다 팔리는. 네, 다 회복돼. 자, 그래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가계부라는 걸 연초에 결심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어가지 못하느냐면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쓰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저축과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하니까 써야 될 돈이 줄어들었는데 이 써야 될 돈을 이렇게 적은 돈으로도 내가 이걸 어떻게 유지하지 하는데 보조 수단으로 가계부를 써야지 되는데 네네네. 그냥 가계부만 쓰면은 얼마 안 가서 그러게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한 번씩 듣던 잔소리 한 번 더 들으려고 이제 돈줄 맞아요. 상담소 들으시는 분들 많아요. 자, 다시 이 사연자 이야기로 들어가서 회사 복지 포인트가 1년에 100만 원이 들어온대요. 네네. 그리고 작년에 성과급 500만 원 가까이 또 받은 게 있대요. 요것도 가끔 이제 목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6년 새해가 밝았으니까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꼭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분도 네. 이제 당연히 해보셔야 되는 거고 내 소득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여러분들이 받게 될 소득은 12분의 1로 정확하게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네. 정기 소득이 있고 성과급 보너스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3단계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단계는 뭐냐 일단 저축 총량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소득은 정기 소득도 있고 비정기 소득이 있는데 비정기 소득이라는 거는 우리는 지금 그죠? 얼마 올해 우리가 성과가 날지 몰라가지고 네. 난 보너스 얼마 나올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고민은 그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성과가 이렇게. 이른바 뭐 PS가 뭐 그죠. 얼마 뭐 이런 거 나오는 근데 회사. 대부분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는 성과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12분의 1로 나눠서 월 평균 소득으로 계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소득에서 내가 과연 몇 %나 저축이나 투자를 할 거냐 요걸 먼저 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총량으로. 그렇죠. 요거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은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이라 목이 좀 많이 잠기는데 네네네. 적립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적립식과 거치식으로 나눠서 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355만 원. 그러면 물 좀 드릴까요? 네, 물 좀 마시고 물 좀 드세요. 마시겠습니다. 물 좀 드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과급이라는 게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 이것도 똑같이 이제 월별로 얼마씩 저축을 할 것인지를 미리 잡아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규칙 기반으로. 이분이 135만 원 하고 있는데 135만 원 할 게 아니라 50% 하면 177만 원 아닙니까? 네. 177만 원을 12달로 할 건지 아니면 150만 원만 적립식으로 하고 나머지 27만 원 12달치는 보너스 들어왔을 때 할 건지 요거를 정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남는 돈을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기 소비라는 게 있고 비정기 소비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예, 정기 소비에 얼마를 쓸 거고 비정기 소비에 얼마를 쓸 건지 요거를 정해 놓는 것이 연초에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칙으로 세워야 하는 거고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묶어놓지 않는 돈은 결국은 도망 나가는 맞습니다.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있는 게 더 깔끔한 거네요. 맞아요. 그래도 이분이 관리비, 생활비 항목에 따라서 통장을 나눠 쓰고 있더라고요.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잘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연초에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통장 정리를 해야 된다. 아까 물건 정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물건 정리하는 거랑 원리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격의 돈은 어디에 들어있고 네. 어떤 성격의 돈은 어디에 들어있는지가 명확해야지 돈 관리가 되는데 월급 통장에 써야 될 돈, 저축해야 될 돈, 쓰지 말아야 될 돈이 막 섞여서 돌아가면 도대체 내가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투자하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분은 근데 뭐 이분처럼 뭐 관리비를 담아놓는 통장, 뭐 통신비, 뭐 고정지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아하, 관리비, 통신비, 뭐 임대료 이런 거 다 나눌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그러면 한 몇 개 정도로 하면 적당할까요? 뭐 보통 우리 청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3개에서 4개 정도가 제일 좋은데 요즘은 통장을 새롭게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요즘에는. 과거에 만들어 놓으셨던 안 쓰는 통장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대포 통장으로 악용될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개설한 지 얼마 안 되면은 뭐 100만 원 맞습니다. 이상 이체도 안 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월급 통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 통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계절 지출을 담아 놓는 비정기 지출 통장이 있으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근데 그 사연 주신 분이 친구 모임비, 식비, 생활용품, 주유비를 고정 지출이라고 묶어서 써주셨더라고요. 친구 모임비까지 고정 지출로 봐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친구들과의 모임이 고정돼 있다. 매달 똑같이 월별 한다. 모임. 그러면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아마 조금 더 본인이 돈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고정비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계절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비용을 고정 지출처럼 쓰면은 돈 관리가 잘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외식비라는 거는 매달 들쑥날쑥한데 저는 뭐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 열심히 관리할 때는 치킨 예산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쪼개다 보니까 치킨 예산 예. 이런 걸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뭔가 변동 지출이지만 고정 지출처럼 쓰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외식비는 한 달에 얼마, 쇼핑비는 한 달에 얼마, 문화레저비는 한 달에 얼마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 관리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요 내역을 좀 봐야 되는데 소비의 30%가 보험과 의료비입니다. 매달 56만 원 나가는데 40살에 매월 56만 원 좀 많아 보이긴 한데 알고 그죠. 보니까 그 다이어트 주사제 있지 않습니까? 요걸 처방받으신다 하더라고요. 자, 우선 이분 같은 경우에 비만 때문에 다이어트를 노력하느라고 주사제까지 처방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우선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사제까지 처방을 받는다는 거는 지금 다이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죠. 뭐 자기의 운동 뭐 노력만으로 사실 이게 또 힘드니까. 그렇죠. 자기 의지만으로 힘드니까. 우선은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돈 안 쓰고 살 뺄 수 있다면. 그죠. 의료적 뭐 돈 때문뿐만이 아니라 돈으로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의료적 처방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뭐 자전거라든가 러닝을 한다든가 아니 외부 활동을 늘려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의료비라고 해놓고 써주신 거에 보니까 양압기라는 거가 있더라고요. 아 코골이. 네, 이게 양압기라는 게 코를 많이 고시는 분들이 네. 쓰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거 뭐 써주셨으니까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예, 혈압으로 약을 또 드시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언뜻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약간 비만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만이다 보니까 혈압도 조금 높으신 것 같고. 코도 좀 심하게 고시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뭐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아하. 일단 중요한 거는 통장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몸의 건강을 그렇죠. 예. 잡아야 되고 이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건대 이 비만이 건강에 좋은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소비라고 하는 게 사실 비만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게 먹으면 뭐 식비 당연히 많이 당연히 나가니까요. 식비 많이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 이 소비라고 하는 게 약간 감정의 문제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보면은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나 왜 이렇게 자꾸 몸무게 올라갔는데 운동은 또 바빠서 못 하고 네.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감정이 좀 이렇게 우울감이 증가하고 불안감이 증가하면은 그때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묘하게 연결고리가 지금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뭐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뭐 과소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살을 빼고 건강을 먼저 찾는 게 각종 의료비도 줄일 수 있고 그럼요. 양압기 비용도 줄일 수도 있는. 네. 곽정대님 운동이 아니라 식비를 줄이면 됩니다라고 조언해 주셨고 최경민님 먹는 걸 줄이고 운동을 하면 돈이 들지 않는 다이어트인데 실천이 쉽지 않죠라고. 맞아요. 이거를 뭐 쉬운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는 없잖아요. 그쵸, 다 이제. 아는데 예. 그게 막상 잘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출이 문제가 아니라 비만으로 인한 다이어트 문제. 이걸 운동으로 해결 못하면서 주사제까지 처방을 받으니까 이분을 딱 들었을 때 약간 조급증이 보인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 큰 소비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잘한 소비를 하는 거지 큰 소비를 하시진 맞아요. 그런 것 않아요.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약간 불안증이 있죠. 우리 뉴로시스라고 하는데 약간 신경증이라고 그럴까? 약간 불안 증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분이 뒤에 이제 고민으로 얘기하신 게 지금 살고 계신 그 임대주택을 조기 분양받는 거를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여러 가지가 고민이 많아요. 지금 이거 할까 말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요건 제가 뒤에 조금 있다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비만을 조금 해결하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것이 전반적으로 다른 것들이 모든 것이 풀릴 수 있는 기본적인 좀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연자 본인 등판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네. 27살부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중간에 자동차 사고 30대 초반까지 거의 플렉스를 하고 살았습니다. 막 욜로족. 막 그런 거 유행하지 그렇구나. 않았습니까? 정신 차릴 걸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렇군요. 멘토님 저의 내용을 보고 목이 메이시네요라고. 제게 목이 메인 이유가 그거군요. 그럼요. 슬퍼서. 근데 그 김경필 멘토님이 MBTI T이시죠. T. ESTJ 그러네요. 그렇죠. 네. 예. 거의 뭐 한 99.9% T. 글쎄요. 뭐 남의 사연 때문에 목이 메이실 분은 아닙니다. 이거 좀 목이 메입니다, 진짜로. 예.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목이 메이. 진짜 목이 메이고. 네. 그것 때문에 진짜 마음이 좀 저도 답답함이 있는데 제가 이제 총량적으로만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13, 14년 정도 모은 걸로 네. 1억 3, 4천이면 좀 뭔가 아쉽다. 아쉽다. 1년에 한 1,0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7, 80만 원밖에 못 모았다라는 부분은 중간에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었던 거를 제가 뭐 듣기 전에 한 얘기죠.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돈을
정말 알뜰살뜰 모은 스타일은 일단 아닌 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본인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돈줄 상담소에 이제 의뢰를 하신 거니까요. 예, 예. 지금부터 근데 사실 40세면 청년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정말 그쵸, 청년이죠. 어찌 보면은 39세까지도 우리가 국가 정책상 정책금융에서는 청년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예. 사회 초년생입니다.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하시면 된다. 아, 예. 40세 사회 초년생 소리 듣는 겁니까? 네, 그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소리가 트일 것 같은데 자잘한 소비가 많아요. 맞아요. 그 생활용품점 뭐 1,000원, 5,000원짜리 파는 데를 네네네. 자주 가고 한 번에 3, 4만 원씩 쓴답니다. 여기 또 한 번 들어가 보면 몇 개 안 집었는데 나중에 몇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소비라는 게 우리가 필수재, 사치재로 나누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필요해서 사느냐, 망가져서 사느냐, 그 다음에 좀 나아 보여서 사느냐, 아니면 그냥 사느냐인데 우리가 1,000원짜리 물건을 파는 곳은 우리가 막 뭐가 필요해서 가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그냥 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3,000원, 4,000원치는 필요해서 사요. 그렇죠. 그리고 한 2만 원어치를 그냥 사고 싶어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가 모두 다 필요한 거를 살 수는 없겠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비 중에서 너무 많은 비중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자. 지금 나 기분이 별로 그냥 오늘 안 좋아. 그리고 오늘 좀 마음이 다운됐어. 라는 이유로 사게 된다. 왜? 죄책감이 덜하거든요. 하나에 1,000원, 2,000원짜리를 사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뭐 내가 쓰고 나서 소비 염려증도 안 생겨요. 근데 그런 1,000원, 2,000원짜리가 쌓이다 보면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금방 가는 거죠. 금방 가는 거죠. 김명환님이 저도 남편과 싸우면 쇼핑해요라고. 박영우님은 총각대 열심히 모으세요. 기분 내지 말고 이렇게 또 조언을 해주고 계시고. 근데 또 잘하는 지점도 있어요. 소비할 때 지역사랑 상품권, 네.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활용한다고. 네, 이거 올해부터 또 공제가 또 커지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 활용하시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제가 찬물 끼얹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커지다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소비를 보면 자잘한 소비를 하지 큰 소비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소비를 안 하고 자잘한 소비를 하면서 뭔가 굉장히 작은 것들에 대해서 챙기는 습관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인 포인트를 챙긴다든지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뭐 이런 혜택을 챙긴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네. 우선은 이런 걸 챙기기 전에 굵직굵직한 거에 대한 사실 우리 돈줄 상담소에 이런 사연을 보낸 이유도 그런 거겠지만 먼저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근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챙긴다는 건 상당히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모님께 따로 용돈은 못 드리지만 아버지 통신비 지원해드리고 있고 어머니의 그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주고 있다고 해요. 근데 또 고민이 국민연금 추가 납부해드리는 거 대신에 차라리 적금을 들어드리는 게 어떨까 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네. 1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어머님께 국민연금 추가 납입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제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민간연금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민간연금이라는 건 내가 낸 돈 내가 받는 거지만 네. 국민연금도 내가 낸 돈 내가 받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낸 사람은 낸 거보다는 적게 받고 적게 낸 사람은 낸 거보다는 좀 더 받는 약간 복지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10만 원을 내드리는 게 어머님 노후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적금을 10만 원을 가입해 드리면 1년 2년 만에 만기가 또 돌아오고 만기가 돌아오면은 그 200, 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사실은 노후를 위해 쓰시기보다는 갑자기 계획이 없던 지출로 흘러갈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또 국민연금이 뭐 지난해는 한 20%의 수익률을 냈고 네, 장기 사상 평균관으로도 그 한 6, 7% 수익률을 냈는데 적금의 이자율이 6, 7%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연금이 또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물단지가 나옵니다. 자동차인데 자동차. 이게 본인은 아까 뭐 30대 초반은 뭐 이렇게 자동차 샀던 뭐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아버지가 좀 플렉스를 즐기시나 봐요. 모든 대출로 5년 전에 차를 사셨는데 정작 아버지가 차를 탈 일이 별로 없으셔서 그 차 모든 값을 사연자가 떠안게 됐다는 거예요. 네. 주로 이 그 아버님의 대출도 떠안고 차도 자동차도 떠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는 뭐 본인이 지금 등판에 계시니까 그 뭐 정확하게 듣고 계시니까. 네, 듣고 계시니까. 근데 뭐 제가 좀 의심병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죄송한데
저는 이분이 4,600만 원짜리를 타는데 이게 그 플렉스를 아버지가 플렉스를 좋아하셔서 어쩔 수 없이 떠안았다 이렇게 써주셨단 말이에요. 네. 요거는 조금 좀 약간 제가 의심병이 좀 도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이 떠하는 게 맞느냐? 마침 그때 차를 바꾸고 싶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플렉스를 좋아하셔서 어쩔 수 없이 떠안았다. 이게 아버지는 지금 안 듣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죠? 아버지가 플렉스를 제가 플렉스를 좋아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네. 플렉스를 좋아하셔서 어쩔 수 없이 떠안았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가 내 소득에 맞는 소비를 하면은 이 세상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상의 모든 동고민의 시작은 내 소득에 걸맞지 않은 소비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것만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돈줄 상담소에서 자신의 소득의 몇 개월치였죠? 절반. 6개월치. 예. 자신의 연소득의 절반 6개월 이내로 차를 타라. 근데 이분은 그 SUV가 그래도 좀 고급 SUV라 본인 연봉과 비슷하면 좀 더 비쌀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450만 원 월 소득이 넘기 전에는 타지 마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네. 청주 아니겠습니까? 네.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청주만 하더라도 40세 청년이 차가 없이 지내기는 조금 불편하거든요. 근데 있기는 있어야 돼요. 직장까지 집에서 거리가 5km라고 합니다. 5km라고 하더라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청주에서 이렇게 경제활동 하시는 젊은 분들이 차가 없기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는 있기 때문에 저는 차는 있어야 된다라고까지는 인정을 하고 싶은데 네. 355만 원에 6개월 하면은 2,13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소형차나 경차를 타면은 딱 좋았을 텐데 4,600만 원짜리 아버지가 플렉스를 좋아하셔서 어쩔 수 없이 떠났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라는 말에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라고 하는 거는 이 4,6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네. 4,600만 원이라면 그에 걸맞는 유지비가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값을 자꾸 유지비라고 생각하시는데 주유비 말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보험료도 들어가고 감가 비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뭐 소모품 비용도 들어가고 그럼요. 세금도 들어가고 이런 걸 다 따진다 그러면은 차를 조금 바꾸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준형 약간 소형보다 조금 큰 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걸 여동생을 주고 본인이 아버지 차로 갈아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SUV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은 어쩔 수 없이 이 표현이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제가 심리학에서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난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떠났다라는 말이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네. 일단 자동차는 본인이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작은 차고 차라리 바꾸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셨고 네네. 또 아버지 대출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대출을 이제 사연자가 대신 이제 받아준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소를 키우셨대요. 음. 축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대출을 이제 아들에게 요청을 한 거죠.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지점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축산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그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우리 성공예감 들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게 현금 흐름이라는 게 참 이게 지속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소 팔 때 한번 그래서 훅 소를 들어왔다가. 팔 때 한번 훅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또 안 들어온데 최근에 이 사료값이 엄청나게 인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료값이 엄청나게 인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농가가 그리고 이제 이 축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이 소고기나 돼지고기 뭐 전 국민이 다 먹고는 있지만 사실 수급 자체가 이렇게 좀 안정적이어서 가격이 탁 이렇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든지 안정적이지 않고 등락이 심해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현금 흐름이 좀 끊어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아버님을 좀 돕는 차원에서 해드린 것 같은데 뭐 저는 이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 아버님이 그리고 그냥 이거를 나 몰라라 한 게 아니라 지금 매달 100만 원씩 또 잘 상환하고 계세요. 근데 뭐 이자를 주신다는 얘기는 없는데 아무튼 어쨌든 원금을 계속 갚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본인이 이 지자체에서 출자한 어디 공공기관이어서 좀 일자리가
지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나중에 아버지의 축사를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대출도 좀 받아들이고 네. 그 사업을 좀 지속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 싶었나 봐요. 네네네. 자, 이 부분은 사실 뭐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느껴보시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누구나 직업이라는 걸 갖게 되는데 여기서 직과 업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직이 있고 업이 있는데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건 직이에요. 공공기관에서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근데 네. 언젠가는 직이 끝날 거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네. 공공기관이 보니까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설립한 기관이다 네네네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직원 수도 적고 정년이 보장이 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뭐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죠. 나이가 40세라고 한다면 직이 언젠가 끝났을 때 어떤 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지금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들어가면 돼요. 이제부터.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인생이라는 게 1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요즘 많이 느끼시죠. 아, 그럼요. 예, 이제는 절대로 1막으로 안 끝납니다. 2막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이 끝나면 업이 시작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분의 불안감은 어디서 왔느냐 봤더니 일단 내 직에 대한 불안감이고 그 불안감 때문에 좀 조급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어찌 보면 심리적으로 비만도 그런 원인으로 약간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준비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어떤 업을 해나갈 것인지를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버님의 축산업을 물려받는다는 게 그냥 아버님이 하던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물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버님이 하시던 일인데 자산적인 가치가 좀 크다. 제대로 운영을 하면은 이게 괜찮은 어떤 사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배우면서 경험을 쌓고 물려받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무작정 아버님이 하시던 거니까 그냥 없앨 수 없어서 내가 물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비전과 본인의 또 뭐 희망사항 뭐 이런 걸 다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리고 거죠. 그게 직은요 사람이라는 게 직은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업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50, 60, 70 넘었는데 그때도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한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겠지만 그때는 일단은 소득이 적더라도 나하고 맞는 일, 내 비전과 맞는 일, 내 성향과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축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맞는지 충분한 비전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이거를 인수받을 계획을 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경미 님이 축산업을 하신대요. 아버님이 좋은 차를 사신 거 보면 축산 장비도 많이 가지고 계실 듯하네요. 축산업도 경영 잘못하면 적자 납니다. 비싼 장비와 대출만 남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아주 현실적인 그 조언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아까 146 이걸 쓰시는 이제 사연자 다시 등판했는데요. 김경필 멘토님이 제 마음에 들어왔다 가셨나 봅니다. 아까 그 자동차. 살짝 본인도 욕심이 났었다라는 그렇죠. 글을 올려주셨고요. 어쩔 수 없이라는 글을 괜히 쓰시진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봐요. 또 이분이 지금 공공임대 리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공공임대 방식이고 나중에 이게 분양으로 전환이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보통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공공임대 조기 분양 제도라는 게 보통 10년형이 많은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빨리 아마 분양으로 전환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환 시점 당시의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결정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주택도시기금이나 LH공사 이런 지방공사 같은 데서 출자해서 주변 시세보다 좀 싸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 분양을 임대를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분양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일 수 있을 그렇죠. 것 지금 같아요. 임대로 살고 계신 분들한테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코인 투자 실패. 5천만 원을 코인으로 넣었다가 네. 4천을 날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투자를 되게 이제 보수적으로 하게 되고 거의 100만 원을 정기 적금에 그러니까 108만 원의 저축 중에서 100만 원을 정기 적금에 주식 투자는 한 10만 원만. 근데 또 지금 코인을 10만 원씩 하고 있네. 그렇죠. 약간 미련이 남은 거죠. 일단 집 얘기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과연 이거를 분양받는 게 조기 분양을 받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등판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의 아파트는
서울의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수도권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뭐 디플레이션 경제는 아니니까 오르긴 오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오르긴 오르지만 사실 과거처럼 그렇게 오른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정도를 해지하는 수준으로는 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대단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최근 같은 분위기에서 지방 아파트, 물론 청주는 다른 지방 중소도시에 비해서는 집값이 비싸고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거를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상황을 한번 보면 순자산이 지금 1억 1천이에요. 1억 1천이야. 근데 이게 분양을 받으면 3억 2천이에요. 네네. 그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1억 1천이 있는데 무리를 좀 해야 3억 되는. 2천이면은 대출을 얼마 받아야 되냐? 65%를 받아야 돼. 네. 근데 이분이 아직 아버님에게 빌려드린 돈 3,500을 못 받았으니까 사실은 한 80% 대출을 받아야 돼.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진짜 저거 막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은 일단 지금은 분양에 대한 생각은 하지 마라. 아하. 최소한 2억 이상이 모이고 난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이게 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솔루션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코인 때문에 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네. 정기 적금 100만 원 넣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40세잖아요. 네. 그럼 당장 집에 막 엄청난 몇 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갈 일도 이제 없어졌잖아요. 네. 안 산다 그러면. 네. 그러면 예적금이 안전자산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적금이 안전자산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저 법정 화폐로 기표되어 있는 숫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는 안전자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이 안 나면. 펀더멘탈이 없는 내재 가치가 없는 코인 같은 걸 하지 마시고 네. 그냥 뭐 국장이 됐든 미장이 됐든 꾸준히. 꾸준히 이렇게 저축한다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조언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0367님. 아버지 탓하면서 자동차 물려받듯이 아버지 탓하면서 축산업 물려받으면 똑같은 실수 도돌이표 같아요라고 또 이렇게 또 따뜻한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마음에 와닿는 조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이 메일 정도로 99% T인 김경필 멘토님이 목이 메일 정도로 공감하면서 같이 네. 또 상담을 해봤습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달부터 소고기와 우유, 감귤 등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축산물 45개 품목의 관세가 없어졌습니다. 지난 2012년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단계적 관세율 인하에 따른 것입니다. 현지 시각 7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애플을 제치고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다음 주 그린란드 매입과 관련해 덴마크와 협상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보죠. 네, 김유란 님이 게시판으로 보내온 사연입니다. 네. 전세로 5년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형편상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매매로 집을 내놨지만 안 팔리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하셨는데요. 소송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전부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JNK 김재윤 대표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고 승소 후에는 집을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매매로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매매가 안 된다는 것을 보니까 경매를 통해 내놓는다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받지 못한 나머지 대금은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압류라든가 경매 신청을 해서 받아내실 수밖에 없는데 또 이제 이 집주인이 개인회생 중이라 하시니 아마 별다른 재산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는 게 어려워 보이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에 계시네요.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달걀 한 판의 개수 30이었는데요. 네. 1246님, 난각 번호 1번이 비싸던데 이 번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셨습니다. 난각 번호 그러니까 그
달걀 껍데기에 써 있는 번호인데 요게 맨 앞이랑 맨 뒤가 중요하더라고요. 네. 앞에 있는 네 자리는 이 달걀을 낳은 날짜가 네. 되는 거고요. 뭐 0108, 뭐 1월 8일 이런 식으로 되는 네. 거죠. 중간에 있는 뭐 이렇게 알파벳 5글자는 요거는 농장의 고유 번호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농장 건지를 알기 위해서. 네. 그리고 뒤에 있는 네 그 한 자리, 맨 마지막 숫자 한 자리가 사육 환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방사, 넓은 곳에서 뛰놀면서 자란 병아리 닭들. 그리고 2번은 평사, 케이지 밖, 그러니까 뭐 비닐하우스처럼 되어 있는데 바닥에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자란 닭들. 3번은 개선된 케이지, 조금 넓은 케이지에서 자란. 네. 그리고 4번은 기존 케이지, 정말 좁은. 그냥 옛날만 우리가 닭장이라고 하던 곳에서 자란. 네. 그래서 난그 번호 4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긴 하죠. 그렇죠. 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5847님이요. 보육수당은 법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주나요? 라는 질문하셨는데요. 이기법 노무사에게 자문 구해봤습니다. 네. 이 보육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혜택은 아니고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한 복리후생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대기업이니까 줘야 하고 중소기업은 주지 않고 이런 형태는 아니고요. 5847님 아드님이 대기업에 다니신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또 위반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3794님 질문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볼까요? 네, 콩으로 성공예감 다시 듣기 해도 청취율에 반영이 될까요? 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감사한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근데 사실 다시 듣기가 이게 청취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TV 같은 경우에 이제 단말기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 라디오는 이 청취율 조사를 전화를 걸어서 물어봅니다. 네. 최근에 어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셨는지, 그래서 그냥 응답을 또 잘 해주셔야 하는 그런. 그렇죠. 마치 우리 숙제 내드리는 것 같네. 성공예감 2대5입니다를.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 청취자분들 알아서 잘해주시고. 이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2부 모두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알찬 소식 많이 들고 올게요.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